안녕하십니까, 이창훈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국제공동 R&D 계약의 서식과 주요 조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하지 않은 부분, 즉 지식재산권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국제공동 R&D 계약 중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특허권 하면 대부분 다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지식재산권이 뭐냐면 사실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고 그 국가의 법률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전혀 존재하지 않은 권리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살펴보시면 인간의 지식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 재산권으로서 보호받는 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은 눈에 보이고 동산도 눈에 보이지만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법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 권리입니다. 자, 과거에 고전적인 지식재산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뉠 수 있었고요.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이 산업재산권으로 포함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기존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로는 보호가 안 되는 신유형의 지식재산권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단에 보시면 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에서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법률이 제정돼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국제공동 R&D 계약에서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연구개발 성과를 냈을 때 이 연구개발 성과가 만약에 논문으로 공표된다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러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기관 입장에서는 뭔가 연구개발 성과가 그 어떤 특정 기관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또는 독점적인 어떤 권리로서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바로 우리가 연구개발비를 지급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R&D 계약에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용어로 정리가 됩니다. 이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백그라운드 IP, 포그라운드 IP. 자, 이 두 용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용어들이 좀 있지만 어떤 용어들도 아주 관용적으로 딱 특정된 단어가 없어서 일단 영어 단어 그대로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그라운드 IP는 쉽게 말하면 어떤 R&D 계약의 결과물로 나온 성과물,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IP가 바로 포그라운드 IP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포그라운드 IP겠죠. 그럼 백그라운드 IP는 뭘까요? 이 연구개발을 하는데 사용된 기존에 갖고 있던 IP, 지식재산권이 바로 백그라운드 IP입니다. 이걸 좀 풀어서 정의해 볼까요? 백그라운드 IP는 연구개발 체결 이전에 연구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기술, 자료, 정보, 발명, 노하우 및 본 연구계약의 이행 범위 밖에서, 즉 별도로 이 연구계약하고 시기적으로는 겹치더라도 별도로 다른 연구개발로 연구자의 기술, 자료, 정보, 발명, 노하우가 만들어지면 그것들은 전부 다 백그라운드 IP가 되고 이 백그라운드 IP가 본 연구개발에 사용된 범위 내에서는 백그라운드 IP지만 그게 아니면 아닌 것이죠.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2차 전지에 양극재 기술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양극재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연구자가 있다, 또 연구기관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백그라운드 IP가 될 것이고 그 양극재 원천 기술을 가지고 특정 조성을 가진 2차 전지에 적용해서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R&D를 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은 포그라운드 IP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포그라운드 IP, 백그라운드 IP에서 중요한 점은 뭘까요? 계약서에서 어떤 내용이 약정돼야 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포그라운드 IP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지? 백그라운드 IP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계약서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R&D 계약이 종료되고 나면 그 계약 당사자들이 항상 일어나는 질문이 이거 누구 건가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누가 가지죠? 하는 질문이 항상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가 이 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즉 포그라운드 IP를 누가 소유하느냐를 설명드리기 전에 그러면 누가 가지는 것이 법적으로 원칙이냐 하는 걸 먼저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는 소위 발명자주의라는 걸 취하고 있는데, 이 발명자주의는 뭐냐면 발명을 한 사람한테 특허권이나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즉 발명자가 특허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국가가 바로 발명자주의를 취하는 국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업이나 기관의 직원이 발명을 한 경우에 그 특허권은 누구한테 원시적으로 귀속이 되죠? 발명자. 그러면 그 기업은 어떻게 특허를 가지죠? 그 발명자하고 그 종업원과 사용자 간에, 그 발명자와 회사 간에 승계 규정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 승계 규정에 따라서 특허권을 회사가 양도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두 개의 기관이 공동 연구를 했는데, 어떤 발명이 포그라운드 IP가 A라는 기관의 발명자가 단독으로 발명한 경우라면, 또는 A라는 기관의 발명자 2인이 발명한 것이라면 그 특허권은 누가 가질까요? 원시적으로는 그 발명자들이, 그 다음에 예약 승계에 의해서 그 A라는 기관이 특허권을 갖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장표를 보시면 국제공동 R&D에 참여한 연구기관 중 한 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이 단독으로 발명한, 즉 단독 개발의 경우에는 해당 발명자들이 속한 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즉 포그라운드 IP에 대한 특허권을 단독 소유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제공동 R&D 계약에 의해서 이 단독 소유된 특허를 다른 당사자한테 전부 또는 지분 일부를 이전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 뿐이죠. 원칙은 발명한 쪽에서 가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공동개발은 어떻게 될까요? 즉 두 개의 기관, 국제공동 R&D에 참여한 국내 기관과 해외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공동 발명했다는 얘기죠. 그 양 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특허권, 즉 포그라운드 IP를 공동 소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외 기관의 특허권을, 지분을 국내 기관에 이전하는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원칙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이런 발명자주의가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이 원칙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잘 써놓을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것들은 각 국가별로 발명자주의를 취하느냐 사용자주의를 취하느냐에 대한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사용자주의란 뭐냐?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종업원이 발명을 한 경우에 그 종업원한테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한테 귀속되는 국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국가들은 회사가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발명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게 일반적인데,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서에 예를 들면 해외 기관이 공동 발명한 거 지분을 국내 기관한테 이전한다 하는 조항을 넣을 때는, 해외 기관이 원래 원시적으로는 발명자가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발명자주의를 취하는 국가인 경우에는 그 직무 발명을 해외 기관이 승계받는 것까지도 책임지고 해줘야 된다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돼야 된다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혁신법의 규정에 따를 때 이 연구개발 성과의 귀속은 어떻게 되느냐, 포그라운드 IP는 누가 가지는 게 원칙이고 누가 실시하는 게 원칙이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어디까지가 법 규정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는 양 당사자의 계약 자의 원칙에 해당되는 부분인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살펴보실 것은 혁신법, 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2항을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 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여기까지가 바로 국제공동 R&D를 수행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구개발 성과를 국내 소재의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즉 포그라운드 IP를 국내 기관이 소유하도록 만들거나 또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 성과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라고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건 좀 이따 살펴보겠고요. 먼저 누가 소유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어디까지가 계약 자유 원칙에 해당되느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나눠보면 밑에 하단에 표를 보시면 단독 개발 성과다. 이게 국내 기관과 해외 기관이 국제 공동 R&D를 진행을 했고 그 연구 개발 성과에 대한 성과가 단독 개발한 거다. 첫 번째는 국내 기관이 단독으로 개발했거나 또는 해외 기관이 단독으로 개발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국내 기관과 해외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성과가 될 수 있겠죠. 자, 이 각각의 경우에 무엇이 원칙이고 어떤 범위까지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약정할 수 있는 범위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기관이 단독으로 개발한 경우에는 이거를 해외 기관에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내 기관이 단독으로 개발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성과를 원칙적으로 국내 기관이 포그라운드 IP 특허권을 단독 소유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R&D 계약 공동 계약으로 해외 기관에 이전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해외 기관이 단독으로 개발한 경우를 생각해 보죠. 해외 기관이 포그라운드 IP 특허권을 단독으로 개발한 경우에는 해외 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다만 국제 공동 R&D 계약에 의해서 그 해외 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한 소유권 전부 또는 지분 일부를 국내 기관에 양도하는 약정을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동개발 성과의 경우, 즉 국내 기관과 해외 기관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기관과 해외 기관이 공동으로 포그라운드 IP를 소유하게 되고 그 자체로서 그대로 유지를 하거나 또는 아까 해외 기관이 단독으로 개발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해외 기관이 소유한 지분을 국제공동 R&D 계약에 의해서 국내 기관에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왜 이런 설명을 드릴까요? 아까 제가 이 강의 서두에 협상력의 차이가 있다, 레버리지의 차이가 있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언뜻 다가오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실 겁니다. 자, 지재권과 관련해서도 협상력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협상력의 우선순위가 뭐냐? 예를 들면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일반적으로는 사는 사람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반도체 장비의 경우에는 파는 사람이 우위에 있는 경우도 있죠. 요즘 많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죠. 자, 자금을 지원하는 쪽과 연구 용역을 하는 쪽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쪽이 레버리지가 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가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관과 공동 R&D를 진행할 때는 자금을 지원하는 쪽이 레버리지가 높은 게 아니라 혁신적 기술을 보유하는 연구기관이 레버리지가 더 높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뭐 좀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 갑과 을, 그죠? 요즘 계약서에서는 사실은 국내 계약에서도 갑과 을이라는 표현은 좀 지양합니다. 잘 안 씁니다. 이게 갑과 을을 쓰는 이유가 누가 더 협상력이 위에 있냐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갑과 슈퍼을, 슈퍼갑과 을 이런 협상력의 차이가 많이 차이 나는 경우들도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제가 임의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재권 협상력의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우선 1등급, 2등급은 어떤 등급을 말한 게 아니라 이 협상력이 누가 더 위에 있냐를 지금 표시한 것 뿐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2등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적 기술을 보유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업이나 기관보다 훨씬 더 협상력이 위에 있기 때문에 1등급으로 놓았고요. 그 다음에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연구기관들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쪽보다는 이 협상력이 아래쪽에 있다 해서 3등급이라고 표시했고, 우리 일반적으로 물건을 공급하는 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으면 판매자에 해당되는 쪽이 대체적으로 제일 협상력이 낮다라는 설명을 드리려고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R&D 계약을 체결할 때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게 우리가 연구비 되는데 당연히 지혜권, 지식재산권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게 2등급과 3등급 간의 계약이라면 맞는 이야기지만 그게 1등급과 2등급 간의 계약이라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하시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다시 아까 혁신법에 따른 포그라운드 IP의 소유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보면 국내 기관이 단독으로 개발한 경우에는 국내 기관이 포그라운드 IP를 단독 소유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고 원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기관이 단독으로 개발한 경우에 해외 기관이 포그라운드 IP 특허권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쪽에서 연구개발비를 지급한 경우인데 해외 기관이 혁신적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소유권을 연구개발비를 지급한 쪽에서 지정하는 국내 기관에 이전하는 것도 충분히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공동개발 성과의 경우에 해외 기관이 공동 소유한 포그라운드 IP의 지분을 국내 기관에 이전한 것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원칙과 예외를 이해하시려면 아까 협상력의 우위가 있다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다만 혁신법 시행령 32조에 따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기관이 단독으로 개발했는데 이걸 해외 기관에 이전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일반적으로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 연구개발 성과, 즉 포그라운드 IP의 소유를 누가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실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기억하시기를 해외 기관이 단독으로 개발 성과를 만들어냈을 때 원칙적으로 보면 해외 기관이 포그라운드 IP를 단독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을 국내 기관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경우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해외 기관이 혁신적 기술을 갖고 있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 기관이 그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경우, 공동 발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기관이 가진 지분을 이전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괜찮냐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것도 혁신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이 경우에 국내 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은 포함돼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허권을 예를 들 때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실시권이라고 말하고, 실시권은 통상 실시권과 전용 실시권 나누죠. 통상 실시권은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전용 실시권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인데, 우리가 이 개발 성과를 이전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통상 실시권은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국내 기관이 단독으로 개발한 경우에는 당연히 국내 기관이 특허권자니까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죠. 그리고 국내 기관은 해외 기관이 아닌 제3자한테 실시권을 허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로 해외 기관이 단독으로 개발한 경우 어떻게 되냐? 해외 기관이 단독으로 개발했는데 우리가 소유권을 국내 기관으로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됐는지가 문제겠죠. 자, 해외 기관이 특허권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내 기관이 적어도 무상의 통상 실시권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 연구개발비를
국내 기관에서 지급했으니까 또 국내 기관이나 국내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지급했으니까 적어도 통상시시권 정도는 무상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전용시시권 뭡니까? 우리만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거죠. 국내 기관이 전용시시권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유상 또는 무상 약정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약 이 소유권을 포그라운드 IP에 대한 해외 기관이 가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는데, 국내 기관이 통상 시시권만 이전받았는데 이 해외 기관이 자신들이 가진 특허권을 제3자한테 이전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우 어떻게 되죠?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연구비를 가지고 해외 기관에 연구비를 지급해서 해외 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냈는데 그 특허권을 우리가 국내 기관이 통상 시시권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외 기관이 그 특허권을 우리 국내 기관의 해외 경쟁사한테 이전해 버리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하겠죠. 자, 이런 경우를 막을 수 있느냐? 특허권이라는 것도 재산권이죠. 해외 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한 권리를 특정인한테 이전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약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항은 뭐냐? 지금 장표에 보시면 해외 기관이 국내 기관에 우려되는 경쟁사에게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통상시시권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을 포함시키거나 또는 특허권을 제3자한테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 기관한테 우선 매수권을 갖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매수권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right of first refusal. 무슨 의미냐면 이 해외 기관이 제3자한테 특허권을 이전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특정 금액으로 협상이 돼서 그 금액으로 이전하기 전에 적어도 협상된 금액으로 우리 국내 기관한테 이 금액으로 이 특허권을 당신이 양수할 생각이 있습니까? 하고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 우선 매수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기관이 우리는 그 조건으로 그 권리를 양수할 의사가 없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해외 기관은 그 특허권을 원래 협상했던 제3 업체한테 양도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우선 매수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동개발 성과에 있어서 해외 기관이 가진 소유권의 지분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우선 매수권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특허권의 소유권은 자금 지원 기관 또는 그 기관이 지정하는 국내 기관이 단독 소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서 해외 기관이 단독 창출한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특허권을 국내 기관으로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혁신법이 위반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 기관이 시시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하고 바람직하게는 무상의 통상 시시권이나 유상 또는 무상의 전용 시시권을 설정해야 되고 또한 이 해외 기관이 그 특허권을 제3 기관이나 업체한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 기관한테 우선 매수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매수권 조항을 계약에 포함한 것이 중요합니다. 자, 국제 공동 R&D 계약상 IP 관련 조항은 이렇게 소유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조항들, 그다음 마일스톤 계약, 전용 시시권 설정, 통상 시시권 설정 이런 조항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소유권이나 지분 이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방금 살펴봤고요. 전용 시시권이나 통상 시시권 설정하는 부분도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마일스톤 계약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이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정도에 따라서 보상 금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마일스톤 계약입니다. R&D 계약에서는 항상 마일스톤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국가 연구비가 지급되는 공동 R&D에서는 마일스톤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진 않지만 마일스톤 계약은 항상 R&D 계약에서 많이 사용되고 특히나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상 1단계, 2단계, 3단계를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판매 허가까지
진행돼야지만 성공이 인정되는 제약 관련되는 R&D에서는 마일스톤 방식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요. 그 밖에도 어떤 특정 기술이 있는데 상용화 여부에 따라서 연구비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계약들도 반드시 마일스톤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포그라운드 IP와 백그라운드 IP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백그라운드 IP는 R&D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원래부터 있던 IP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백그라운드 IP는 그 소유권이 원 권리자한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R&D 했다고 해서 그것이 연구개발비를 지급한 쪽에 백그라운드 IP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계약 조항에 백그라운드 IP 소유권은 원 소유권자한테 계속 유지된다 하는 조항들이 일반적으로 들어간다 하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시시권입니다. 자, 시시권은 뭐냐면 우리가 R&D 과제 도중에는 당연히 백그라운드 IP를 무상으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통상 실시권이 인정돼야 되죠. 그래서 그런 조항이 일반적으로 R&D 계약서에는 포함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개발 성과가 나왔죠. 그 연구개발 성과를 적용해서 어떤 상용화가 돼서 실시를 할 때 그 백그라운드 IP를 함께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 경우에 백그라운드 IP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권리자가 그 포그라운드 IP를 실시하는, 즉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는 당사자의 실시를 막는다면 R&D의 성과가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과제 결과물 실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백그라운드 IP에 대한 통상 실시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조항을 국제공동 R&D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요. 다만 이걸 무상으로 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물론 무상으로 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백그라운드 IP를 가진 쪽에서 무상 실시권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 유상의 통상 실시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로얄티를 R&D 계약 체결 당시에 정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뭐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R&D 계약서에는 합리적 수준의 로얄티로 통상 실시권을 준다 하는 정도까지만 포함을 시키고, 추후 구체적인 통상 실시권 조건은 별도 계약으로 체결한다 하고 계약서에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백그라운드 IP 조항은 과제에 기여된 백그라운드 IP는 과제에 기여한 당사자의 재산으로 유지되고, 해외 기관의 백그라운드 IP가 국내 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 또는 활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내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해외 기관은 국내 기관의 백그라운드 IP에 적용을 받는 특허 제품을 제조, 하도급 제조, 사용 판매 또는 판매 청약할 수 있는, 즉 실시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취소 불가능하며 영구적인 실시권, 통상 실시권을 허락해야 된다. 이러한 실시권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별도의 서면 계약에 따른 기술료가 적용되어야 된다 하는 조항이 R&D의 계약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지금까지 포그라운드 IP와 백그라운드 IP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그 포그라운드 IP와 백그라운드 IP의 소유권과 시시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근데 시시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허권에 대한 통상 실시권과 전용 실시권을 말하는데, 이 실시권에 대한 법규가 국가별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R&D 계약서에 약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자, 지금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실시권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용 실시권은 한국의 경우에는 특허청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특허청에 등록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죠. 그리고 통상 실시권의 경우에도 만약에 특허가 국내 기관과 해외 기관이 공동 소유한 특허권이라면 그 공유자 일방, 즉 국내 기관이 실시권 설정하고 싶어도 한국의 경우에는 공유 특허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제3자한테 실시권이 허용할 수 있는데,
미국 특허법에 따를 때는 공동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도 당사자 일방이 자유롭게 제3자한테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실시권을 설정할 때 공동특허권이 있을 때 실시권 설정을 어떻게 할 건지, 즉 양 당사자가 동의가 있어야만 할 건지 아니면 일방 당사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 각 국가별로 법이 틀리기 때문에. 재실시권, 즉 소위 서브 라이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국가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브 라이센스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도 R&D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국제공동 R&D 계약에서의 포그라운드 IP, 백그라운드 IP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 이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계약 강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국제계약 협상 시 주의할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계약 시 수정 시 주의할 점, 즉 우리가 거래 담당자와 즉 연구개발 담당자와 계약서 검토 담당자가 서로 다른 사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서를 검토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의 작성과 검토 과정이 딜 브레이커가 돼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R&D 계약을 하기로 다 양 당사자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계약서 협상하다가 서로 막 다투어가지고 분위기가 험악하게지고 결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이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계약 자문할 때 첫 번째 원칙으로 삼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 게 바로 제가 딜 브레이커가 되지 말자.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즉 계약서 검토 담당자는 절대로 딜 브레이커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협상 시에 계약서 수정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시간에 쫓겨 불리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학들입니다. 대학들의 경우에 교수님 입장에서는 R&D를 반드시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를 검토하는 쪽은 주로 산학협력단이 되는데 교수님께서 산학협력단에 계약서 검토를 요청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외 기관이나 해외 기업과 협상을 진행하다가 이제 계약 마감일 하루나 이틀 놔두고 계약서를 검토해야 되는 이 산학협력단에다가 계약서를 검토해달라 하면 시간이 부족하죠. 근데 시간을 더 달라고 하면 이 시간이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쫓겨서 계약 검토 담당자는 어쩔 수 없이, 왜냐? 계약 검토 담당자가 딜 브레이커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리한 계약에, 즉 독소 조항을 포함한 것을 어쩔 수 없이 서명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아무 문제가 생기면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에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위험, 그 리스크는 오롯이 대학이 또는 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이 거래를 담당하는, 즉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쪽에다가 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수정이 어려워요. 이거는 저희가 표준계약서가 수정이 안 됩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정 불가능한 계약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독소 조항이나 위험 조항들은 수정할 수 있다. 물론 레버리지의 차이가 있고 우리가 딜 브레이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정의 한계는 있겠지만 수정 불가능한 계약서는 없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번째로는 계약 상대방이 포함시킨 조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삭제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삭제하는 대신에 수정, 대체 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수정 내용, 모든 삭제 내용에 코멘트를 달 필요는 없지만 중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수정이나 삭제 이유를 메모나 이메일로 코멘트를 다는 게 중요한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정 배제하고 공격적인 표현 배제하고 드라이하게 수정이나 삭제 이유를 메모로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저희가 국제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계약 담당자가 주의할 점을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국제계약 협상 시 주의할 점, 즉 계약 담당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자가 됐든 이 국제계약의 협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할 점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문계약 협상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영문계약서 언어로 글을 쓰고 영어 협상 언어로 말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아는 사람만 있어서도 안 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즉 영어로 계약 협상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협상 시 주의할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 영어로 계약 전문가가 표현할 수 있고 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자 간의 레버리지가 있음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어떤 부분을 위주로 우리한테 유리한 조항을 관철시키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한테 양보할 건지를 결정하고 협상을 하셔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조건 중급법은 한국법으로 해야 됩니다. 관할법은 한국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만 관철시킬 게 아니라 우리의 레버리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적어도 확보해야 되는 조항들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마지막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미국이나 유럽 뭐 이런 국가들에 있는 기관이나 기업들하고 계약 협상을 해보면 이 계약 협상이 잘 진척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몇 개 조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경우에 이 해외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요청하는 것이 컨퍼런스 콜이나 비디오 컨퍼런스입니다. 근데 이 컨퍼런스 콜이나 비디오 컨퍼런스를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컨퍼런스 콜에서 상대방은 아주 유창한 영어로 아주 해박한 계약적 지식으로 한마디로 말싸움에서 우리를 이기죠.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영어적 표현으로 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반박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우리 생각에는 전화 끊고 다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전화를 끊을 때 어떻게 말하냐면 자,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견 없으시죠?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래 놓고 자, 당신들이 다 동의했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조항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다 대고 뒤늦게 이메일이나 계약서에다가 우리는 여전히 반대합니다라고 쓰면 그때부터 협상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런 컨퍼런스 콜이나 비디오 컨퍼런스를 하기 전에 만약에 진짜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이메일로 주고받고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미리 이메일로 컨퍼런스 콜의 어젠다를 명확히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A, B, C, D 1, 2, 3, 4번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하겠다는 걸 명확히 정하고 그 협의할 내용에 대해서 미리 문구들을 만들어 놓고 컨퍼런스 콜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컨퍼런스 콜 도중에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을 못한 경우에는 전화를 끊으시기 전에 또는 비디오 컨퍼런스를 마치시기 전에 반드시 무슨 말씀하셔야 되냐? 미안하다. 우리가 당신의 말에 대해서 반박할 게 있는데 지금 전화상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우니 이 전화 끊고 나서 이메일로 우리 의견을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컨퍼런스 콜을 마무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설사 여러분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상대방 주장에 반박을 못했더라도 후속하는 이메일이나 계약서 문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경우에 계약서 협상 분위기가 나빠지지 않지, 안 그러면 되게 분위기가 나빠지는 경우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상대방 주장에 크게 양보하고 독소 조항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국제공동 R&D 계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국제공동 R&D 계약서가 10페이지, 20페이지, 30페이지 이렇게 계약서 길더라도 여러분들이 저희가 강의를 해온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어떤 협상 태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따라서 진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국제공동 R&D 계약 체결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